낯짝도 없이 어딜 찾아와. 썩 꺼져. 어버이날이라고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찾아온 친정엄마한테 시어머니가 대뜸 손가락질을 하며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준비해온 과일 바구니가 현관 바닥에 나뒹굴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걸 주워 담았어요. 고개 숙인 채 돌아서는 엄마의 한복 고름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손을 짚는 게 고작이었어요. 결혼하고 5년 참고 또 참았는데 이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짐을 쌌고 며칠 뒤 시댁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집구석을 뒤집었는지 지금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어버이날 아침이에요.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옆에서 준혁이 코를 골며 뒤척이더군요. 발소리를 죽이고 안방을 빠져나와 부엌 불을 켰어요. 냉장고를 열어 어제 밤새 재워둔 갈비를 꺼내고 시아버지 약통을 식탁 위에 올렸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이 나뉜 약통. 오늘은 일요일 칸이에요. 혈당약 2알, 혈압약 1알, 관절약 1알.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약을 세팅하고 나서 갈비찜 냄비에 불을 올리고 잡채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당면을 불리고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을 채 썰면서 자꾸만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오늘 엄마가 와요. 어버이날인데 우리 엄마도 이 식탁에 앉을 수 있잖아요. 며칠 전 준혁에게 말을 꺼냈을 때가 떠올랐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죠. 어버이날에 우리 엄마도 좀 부를까?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준혁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도 안 돌리고 대답했어요. 좋지 뭐. 불러. 그 한마디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아직 말을 못 꺼냈어요. 엄마가 오시면 자연스럽게 어버이날이니까 같이 식사하자고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냄비 뚜껑을 열어 갈비찜간을 보면서 떨리는 손끝을 꽉 쥐었어요. 10시쯤 시어머니 금자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거실까지 슬리퍼를 끌며 걸어오더니 부엌 쪽으로 고개를 쭉 빼고 냄비를 들여다봤죠. 오늘 내 밥상은 제대로 차린 거겠지. 어버이날인데 대충 하면 안 돼. 네, 어머니. 갈비찜이랑 잡채 다 준비해놨어요. 금자는 대답도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집었어요. 시아버지 병수는 이미 안방에서 나와 TV 앞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면서도 채널을 돌리고 계셨죠. 준혁은 아침 일찍 나갔어요. 어버이날이지만 거래처 입주 일정이 있다면서 현장에 가야 한다고요.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으며 한마디 했죠. 저녁까지는 올게. 너무 무리하지 마. 그렇게 집에는 금자와 병수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11시 반쯤 오시라고 했거든요. 11시 3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후다닥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엄마가 서 있었어요. 연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양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입술에 연지까지 바르고 오셨더군요. 엄마, 유나야. 엄마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요. 과일 바구니를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현관 안쪽을 살피는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제가 엄마 손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자가 거실에서 현관까지 걸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금자의 표정이 확 일그러졌어요. 눈이 가늘어지고
입꼬리가 아래로 쭉 내려갔죠. 이게 누구야? 금자의 목소리가 현관 전체를 꽉 눌렀어요. 누가 부른 거야? 엄마가 과일 바구니를 앞으로 내밀며 입을 열었어요. 사돈어른, 어버이날이라 인사드리러.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금자가 손으로 과일 바구니를 확 밀쳤어요. 바구니가 엄마 손에서 빠져나가 현관 바닥에 떨어졌고 사과 2개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낯짝도 없이 어딜 찾아와. 썩 꺼져. 금자가 엄마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손끝이 엄마 얼굴 바로 앞까지 와 있었어요. 엄마가 굳었어요. 내민 손이 허공에 멈춘 채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며 현관 벽에 손을 짚었어요. 어머니, 제가 모신 거예요. 어버이날이라서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다고. 목소리가 떨려서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가 뭔데 이 집에 아무나 불러. 시어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 맘대로야. 금자가 목소리를 한 단계 더 높였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과일 바구니를 천천히 주워들었어요. 굴러간 사과를 하나하나 다시 담는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유나야, 괜찮다. 엄마가 갑자기 왔으니 놀라셨겠지. 엄마 그냥 갈게. 엄마가 돌아섰어요. 한복 고름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그 뒷모습이 제 눈에 못처럼 박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까지 엄마를 따라갔어요. 복도에서 엄마 팔을 붙잡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이 차가웠어요.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한다. 갑자기 왔으니 당황하셨겠지. 울지 마, 들어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엄마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 엄마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는 걸 봤어요. 엄마는 끝까지 웃으려고 했지만 눈은 웃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금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에 서서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고 있었어요.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간장 더 넣어야겠다. 시아버지 병수는 TV 앞 의자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리모컨을 쥔 손만 꼼짝 않고 있었죠. 저는 부엌 한쪽에 서서 식탁 위를 바라봤어요. 카네이션 2송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금자에게 드릴 것, 하나는 엄마에게 드릴 것. 주인을 잃은 카네이션 1송이가 셀로판지에 쌓인 채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가슴 안쪽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녁, 준혁이 현장에서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따는 준혁 앞에서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말을 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결혼하고 남편 앞에서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당신은 좋지 뭐하고 허락해놓고 왜 어머니한테는 말을 안 해놓은 거야. 엄마가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좀 참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준혁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TV 채널을 돌렸어요. 이 말을 결혼하고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0번은 넘었을 거예요. 아니, 수십 번이었을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자정이 넘어 준혁이 잠든 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엄마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카네이션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결혼 전 회사 격리로 일하던 시절이에요. 월급날 엄마랑 둘이 삼겹살집에 가서 웃으며 찍은 사진. 엄마가 고기를 구우면서 우리 딸이 번 돈으로 먹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었죠.
그 사진 속 엄마의 웃음과 오늘 현관에서 고개 숙이고 돌아서던 엄마의 뒷모습이 자꾸 겹쳤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 4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시아버지 약통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약통 위에 멈췄어요. 냉장고 문에 붙여둔 투약 스케줄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 글씨로 빼곡하게 적어놓은 약 이름, 복용 시간, 주의 사항. 이걸 5년 동안 매일 아침 30분씩 했어요. 냉장고 앞에 선 채 어제 현관에서 엄마에게 손가락질하던 금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손가락 끝이 엄마 코앞까지 와 있던 그 장면. 저는 약통을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결혼 첫 해 명절이 떠올랐어요. 금자가 친척들 앞에서 대뜸 말했죠. 가진 것도 없는 집에서 왔으니 뭘 하겠어. 우리가 다 가르쳐야지. 웃으며 넘겼어요. 둘째 해 추석에는 준혁 사촌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금자가 또 한마디 했어요. 유난의 친정은 형편이 안 돼서 이것저것 우리가 다 챙겨줘야 해. 그때도 웃으며 넘겼어요.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늘 같은 말이 돌아왔죠. 며느리가 시댁을 두고 친정을 들락거리면 꼴이 뭐냐. 그때마다 이불 속에서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한 번만 더 참자. 한 번만 더. 그 한 번이 수십 번이 됐어요. 아침 7시 준혁이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현관으로 나왔어요. 오늘 저녁은 좀 늦을 것 같아. 현장이 밀려서. 운동화를 신고 문을 열며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정했어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금자 앞에서 저를 편든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10시 금자가 외출 준비를 하며 거실에서 말했어요. 오늘 병원 가야 하니까 아버지 점심은 네가 차려놔. 국은 뜨겁게 해놓고.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어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 병수가 거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오셨어요. 저를 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여셨죠. 유나, 어제 일은 좀 그랬다. 그 한마디를 하고는 더 이어가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 집에서 5년을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 가장 말이 없는 시아버지뿐이라니요. 쓴웃음이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안방 옷장을 열었어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제 물건만 골랐어요. 시댁에서 사준 옷은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원래 제 것이었던 것들만 추렸어요. 다 담고 보니 여행용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 이게 전부였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집에 남긴 것도, 이 집이 저한테 준 것도 딱 이만큼이었어요. 식탁 위를 보니 어제 엄마에게 드리지 못한 카네이션이 셀로판지에 쌓인 채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카네이션을 집어 백팩 주머니에 넣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어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매일 아침 무릎 꿇고 닦았던 거실 바닥.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신발장. 냉장고에 붙여둔 시아버지 투약 스케줄 메모지.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준혁 회사 세금 납부일. 메모지 한 장을 뜯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 친정에 갑니다. 현관문을 닫았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20분 거리. 차창 밖으로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5년 전에 이 길을 반대 방향으로 달렸어요. 결혼식 날 택시 안에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울면서 말했죠. 잘 살아, 우리 딸. 그 모습과 어제 현관에서 과일 바구니를 주워들고 말없이 돌아서던 엄마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힐끗 보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친정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는 캐리어를 끌고 선 저를 보더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커지고 입술이 달싹거리다가 결국 한마디만 했어요. 밥 먹었냐? 그 한마디에 현관에서 주저앉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줬어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그 손길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저녁에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밥상 앞에 마주 앉았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눈치를 보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금자의 표정을 살피지 않아도 되고 간이 어떠냐는 지적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밥을 먹으면 됐어요. 맛있지.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이지. 엄마가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젓가락을 잡은 엄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아차렸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날 밤 어린 시절 쓰던 방에 누웠어요. 천장에 형광별 스티커가 아직 붙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준혁에게서 부재중 전화 3통, 문자 하나가 와 있었어요. 어디 간 거야? 답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엎어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엄마가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빨래를 한 장 한 장 접으면서 몰래 손등으로 눈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떠나온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다시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그 다짐이 가슴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친정에 온 지 3일째 준혁에게서 하루에 서너 통씩 전화가 왔어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3일째 되는 날 오후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화면에 준혁 이름이 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유나, 너 언제 들어올 거야?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아침에 밥도 없고 와이셔츠도 안 다려져 있고 집이 완전 엉망이야.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이 사람이 지금 걱정하는 게 아내가 아니라 빨래와 밥이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당분간 생각 좀 할게.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준혁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에 귀찮다는 듯한 톤이 아니라 당황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아버지가 어지러우시다고 하셔서 혈당을 재봤는데 수치가 엉망이야. 약을 엄마가 챙겨드렸는데 뭘 어떻게 드린 건지 모르겠어.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제가 세팅해둔 약이 바닥나면 약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금자가 알 리 없죠. 3개월 전에 병원에서 약이 바뀐 것도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냉장고에 투약 메모 붙여놨잖아. 거기 다 적혀 있어. 그걸 엄마가 제대로 볼 리가 있어. 네가 와서 좀 정리해주면 안 돼. 지금은 못 가. 메모 보고 챙겨. 전화를 끊으려는데 준혁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 거래처 대금 납부일을 놓쳤어. 연체료가 붙었는데 이 대리가 내 장부 방식을 못 알아먹겠다고 해서 서류가 꼬여버렸어. 5년 전 준혁이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을 때 자금이 없었어요. 격리 경험이 있던 제가 장부 정리를 시작했고 세금 신고도 제가 했어요. 회사가 커진 뒤에도 그건 계속 제 몫이었어요. 당연히 무급이었죠. 이 대리한테 빨간 파일 안에 있는 거래처별 납부 일정표 보라고 해. 거기 다 정리돼 있어. 그 말만 하고 끊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그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준혁은 이제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열흘째 되는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 준혁 여동생 수빈이었어요. 언니, 나야 수빈이. 오빠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그날 장모님한테 그런 말을 했다며. 수빈이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언니, 집이 말이 아니야. 세탁기 안에서 빨래가 쉰내를 풍기고 있고 부엌에는 엄마가 냄비를 태워서 벽이 그을려 있고 아버지 병원 예약일도 놓쳐버렸더라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수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이건 언니가 나간 게 아니야. 오빠랑 엄마가 쫓아낸 거야. 수빈은 또 말했어요. 금자한테 따졌다고요. 엄마, 이 집이 이 꼴이 된 게 다 언니 없어서 그런 건데 아직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금자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답했다고요. 며느리가 할 일을 한 건데 뭘 대단한 것처럼 그래. 갈 곳도 없을 텐데 며칠이면 기어들어올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기어들어올 거야.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한층 더 단단해졌어요. 보름째 되는 날 준혁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혈당이 뚝 떨어지셨대. 의사가 보호자한테 약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위험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아버지가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 역할이 늘 제 몫이었다는 사실이 이런 식으로 증명되는 게 씁쓸했어요. 준혁이 통화 끝에 말했어요. 유나, 아버지가 이러는데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그 말투에서 미안함이 아니라 원망을 느꼈어요. 당신이 잘못한 건 없고 내가 돌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는 뜻이 깔려 있었죠. 아버지 약 이름이랑 복용 시간은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에 다 적혀 있어. 그거 보고 챙겨.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으로 이 결혼이 계속될 수 있는 건지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엄마한테 시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시아버지야 무슨 죄가 있겠냐. 안 됐다. 그러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너는 돌아가면 안 된다. 지금 돌아가면 아픈 시아버지한테 발이 묶여서 평생 못 빠져나온다. 엄마의 말이 냉정했어요. 하지만 정확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시아버지가 안정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수빈을 통해 들었어요. 수빈이 병문안을 갔다 와서 전화를 했죠. 언니, 아버지는 괜찮으셔. 병실에서 쉬고 계세. 다행이다. 근데 말이야, 내가 병실에 있는데 엄마가 의자에서 졸다가 고개를 돌리셨거든. 수빈이 잠시 말을 끊었어요. 옆 침대 환자 며느리가 시아버지 이불을 여미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걸 한참 바라보고 계셨어. 표정이 이상했어.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 언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금자의 안에서 무슨 변화가 생겼든 그게 저한테 향한 진심 어린 미안함인지 불편해진 살림에 대한 후회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기대를 접었어요. 또 며칠 뒤 준혁이 다시 전화했어요. 이전과는 톤이 좀 달랐어요. 다급함은 빠지고 무거운 목소리였죠. 엄마가 장모님한테 뭐라 한 건 미안하다. 근데 아버지가 이러니까 일단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사과하고 싶으면 시어머니가 직접 하셔야 해요. 돌아오라는 말 전에 뭘 바꿀 건지부터 말해줘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었어요. 친정에 온 지 20일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어디선가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의 재봉틀 소리였어요. 이불 속에서 한참 그 소리를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매일 밤 듣던 소리였죠.
어린 시절 이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어요. 엄마가 이 재봉틀 하나로 수선 일감을 받아 저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5년 만에 다시 듣는 그 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며칠째 방에만 있던 저한테 엄마가 장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유나야, 방에만 있지 말고 슈퍼에 좀 다녀와라. 두부하고 파 좀 사와. 슬리퍼를 갈아 신고 골목으로 나왔어요.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맞으니 눈이 시렸어요. 슈퍼로 가는 길에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야, 서윤아 아니야.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이현주였어요. 현주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야, 너 살이 많이 빠졌다.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닌 얼굴이 아닌데. 나 지금 시간 있거든. 차 한잔 하자. 골목 끝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현주가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말을 안 하려 했는데 현주의 눈빛이 하도 진지해서 결국 입을 열었어요. 시댁 이야기, 어버이날 일 친정으로 나온 것까지. 현주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야, 너 예전에 격리일 진짜 잘했잖아. 장부 정리 깔끔하다고 부장님이 맨날 칭찬했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래도 경력은 안 사라지는 거야. 우리 남편이 세무회계사무소 하는 거 알지? 거기서 지금 사람 구하거든. 한번 면접 봐볼래? 당장 일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현주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 방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결혼 전에 맡겨둔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전 직장 경력 증명서, 전산회계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한 장 한 장 꺼내 들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가 떠올랐어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금자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죠. 시집 온 여자가 무슨 바깥일이야. 집안 살림이 먼저 아니냐. 그때 고분고분 퇴사 서류를 냈어요. 이가 갈렸어요. 하지만 손에 들린 자격증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것들은 아직 유효했어요. 희미하지만 뭔가 가능성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나야, 넌 어쩔 거니? 아직 모르겠어, 엄마. 엄마가 수세미를 내려놓고 돌아봤어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돌아가더라도 내 조건을 걸어. 그냥 돌아가면 또 당한다. 엄마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어버이날 현관에서 삼킨 수모의 무게가 그 눈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한참을 들여다보다 답을 보냈어요. 친정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옷장을 열고 뭘 입을까 고르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결혼하고 옷을 고를 때마다 금자 눈치를 봤어요. 치마가 짧으면 뭐라 하고 색이 밝으면 또 뭐라 하고 오늘은 그냥 제가 입고 싶은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골랐어요. 카페에서 준혁을 마주했어요. 얼굴이 헬쑥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고 면도도 대충 한 모습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집이 엉망이야. 아버지도 병원에 실려갔었고 회사도 서류가 꼬여서 연체료만 몇백이 나왔어. 한참을 듣다가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다시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준혁이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더 이상 삼키지 않기로 했어요. 나 결혼하고 회사 그만둔 거 기억나. 시어머니가 바깥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준혁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친정에 가겠다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막으면 당신은 뭐라고 했어. 엄마가 원래 그렇잖아. 좀 참아. 맨날 그 말뿐이었잖아. 그건
어버이날에 우리 엄마가 한복까지 차려입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꺼지라고 손가락질했어. 그때 당신은 현장에 있었지. 그날 밤에 내가 울면서 말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참으라고 했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5년 동안 매번 그 말만 했어. 카페 안이 조용했어요. 이게 결혼하고 처음 나누는 진짜 대화라는 걸 저도 준혁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직접 사과할 것. 내 직장 생활을 아무도 막지 않을 것. 친정 방문을 누구도 간섭하지 않을 것. 시아버지 간병은 가족이 분담할 것. 준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이 네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봐.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 준혁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을 좀 줘. 준혁이 먼저 일어나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식어가는 아메리카노를 바라봤어요. 준혁 얼굴에 처음으로 진지한 고민의 기색이 있었어요.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다르다는 걸 5년 동안 배웠어요. 기대를 경계했어요. 다음 날 현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면접 일정 잡혔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올 수 있지. 잠시 망설이다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면접 한번 보려고. 엄마가 재봉틀 앞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환하게 웃었어요. 어버이날 이후 처음 보는 엄마의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잘 생각했다, 우리 딸. 그날 밤 옷장에서 오래된 정장을 꺼내 다렸어요. 다리미를 천천히 움직이며 주름을 하나하나 펴냈어요. 이제 답을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않고 제가 직접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알람을 새벽 6시에 맞추고 불을 껐어요. 현주 남편의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수습 기간 3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5년 만에 다시 잡은 장부 프로그램이 어색했어요. 마우스를 쥔 손이 버벅거렸고 계정 코드가 가물가물했죠. 서류 정리 보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씩 감을 되찾아갔어요. 일주일쯤 됐을 때 동료 김 과장이 제 책상 앞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경력자분 오셔서 다행이에요. 서류 정리가 확 달라졌네요. 그 한마디에 손끝이 찌릿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서윤아라는 이름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준혁에게서는 일주일째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대신 수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빠가 매일 저녁 엄마한테 얘기하고 있어. 장모님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뭐래. 매번 똑같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집 여자가 버릇없이 찾아온 거라고. 안 들어, 언니. 수빈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오빠한테 이러다 진짜 이혼당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꿈쩍을 안 해. 전화를 끊고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어요. 금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수빈이 며칠 뒤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달랐어요. 언니, 오빠가 어젯밤에 아버지 보고 많이 놀랐나 봐. 아버지가 혼자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손을 대셨거든. 라면이요. 응. 당뇨 있는 분이 라면을 드셔야 할 만큼 집밥이 엉망이 된 거지. 오빠가 그거 보고 냉장고 앞에 섰는데 언니가 써놓은 식단표가 아직 붙어 있었대. 색이 바래서 글씨가 흐릿해졌는데 오빠가 그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더라.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어요. 시아버지 혈당을 고려해서 짠 일주일치 식단표, 몇 끼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고 간식 시간까지 적어놨었죠. 그걸 5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이제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한 지 2주가 지났지만 금자의 사과는 없었어요. 저는 준혁에게 전화했어요. 기한을 정할게.
일주일 안에 시어머니 입으로 직접 4가지 조건에 동의를 듣지 못하면 이혼을 생각하겠어. 전화 너머에서 준혁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이혼이라니. 그 말이 지금 나와. 5년 동안 참으라는 말만 들었어. 이번에는 내가 기한을 정하는 거야. 준혁이 아무 말 없이 끊었어요. 그날 저녁 수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준혁이 퇴근하고 금자에게 말했다고요. 엄마, 유나가 4가지 조건 안 들어주면 이혼한다고 했어. 이건 진심이야. 금자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대요.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조건을 걸어. 이혼. 시키든지 말든지 해. 그깟게 겁이 나서.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고요. 예상한 반응이었어요. 놀랍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슴 한쪽이 차갑게 가라앉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수빈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언니, 엄마가 방에 들어간 뒤에 아버지가 오빠한테 말씀하셨어. 뭐라고요? 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버지도 그때 한마디 못한 게 후회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 오빠가 그 말 듣고 한참 가만히 있었다더라. 수빈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오빠 표정이 뭔가 결심한 사람 같았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고. 기한 3일째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장모님한테 먼저 사과하고 싶어. 만날 수 있겠냐? 엄마한테 이 말을 전하니 손을 내저었어요. 내가 왜 나가? 괜히 부담만 되지. 엄마, 이번에는 내가 엄마를 지킬 거야. 엄마가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재봉틀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 뒤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정 근처 분식집에서 만났어요. 준혁이 의자에서 일어나 엄마 앞에 섰어요.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어머니, 그날 제가 자리에 없었던 것, 그 뒤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엄마가 고개를 숙인 준혁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어요. 떡볶이가 식어가는 냄비 위로 김이 피어올랐어요.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유나한테 해야지. 엄마가 조용히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는 먼저 갈게. 너희 둘이 얘기해. 엄마가 분식집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와 준혁이 마주 앉았어요. 엄마한테 사과시킬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기한은 일주일이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할 거야. 준혁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읽었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분식집을 나와 친정으로 걸어갔어요. 올려다보니 2층 창문에서 엄마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준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정말 안 되면 놓아야 해요. 그 각오가 서니까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기한 5일째 사무소에서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빈이었어요. 언니, 오늘 오빠가 엄마한테 또 말했어. 이번에는 안 물러서더라. 수빈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준혁이 거실에서 금자 앞에 섰대요. 엄마, 유나가 이혼 서류 준비한다고 했어. 장난이 아니야. 이건 진심이야. 금자가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며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 시키라고 해.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란 말이냐. 수빈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언니, 그날 밤에 아버지가 엄마 방으로 들어가셨어. 나는 방 밖에 있었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거든. 뭐라고 하셨는데요? 여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어. 유나한테 기대기만 하고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시어머니는요? 대답을 안 하셨어. 한참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었고 아버지가 혼자 방에서 나오셨어. 수빈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나도 이제 모르겠다. 기한 6일째,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톤이 달랐어요. 흥분도 아니고 당황도 아닌 뭔가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목소리였죠. 오늘 낮에 엄마가 혼자 부엌에 서 계셨어. 냉장고 앞에서. 냉장고에서 뭘 꺼내시려고. 아니, 꺼내는 게 아니라 네가 붙여놓은 메모를 보고 계셨어. 아버지 식단표랑 투약 메모. 한 장 한 장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약 드신 후 30분 뒤 과일 챙겨드리기. 그 옆에 네가 매일 체크 표시 해놓은 거 있잖아. 그걸 보면서 한참을 서 계셨어.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기한 마지막 날 아침,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신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오전 내내 전화를 기다렸어요. 사무소에서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점심이 지나도 전화가 없었어요. 오후가 지나도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 없었어. 나는 내일 이혼 서류 알아볼게. 그날 밤 11시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렸어요. 받았더니 금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5년 동안 엄마 번호 하나 저장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건 거예요. 유난히 엄마 번호 좀 다오.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엄마 번호를 문자로 보냈어요. 이게 사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까 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만나자고 하더라. 엄마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엄마 안 만나도 돼.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 엄마가 괜찮다. 네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도 받아줄 준비됐다. 어버이날 현관에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돌아서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엄마는 단단했어요. 시댁 근처 찻집에서 만났어요. 금자와 엄마가 마주 앉고 저는 옆자리에서 지켜봤어요. 찻잔 위로 김이 올라왔어요. 금자가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바라봤어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어요. 엄마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금자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내가 심했어. 미안하오.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갑자기 찾아가서 죄송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찻집을 나섰어요. 금자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됐지. 내가 사과했으니까 이제 들어와. 저는 금자의 얼굴을 봤어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었어요. 해야 할 일을 해치웠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어머니, 사과는 감사한데 나머지 3가지 조건은요. 금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사과까지 했는데 뭘 더 바라는 거냐? 욕심도 많다. 금자가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인했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는 했으니 나머지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 이 정도 사과로 돌아가면 일주일이면 원래대로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엄마가 한참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제 눈을 살피고 입술을 살피고 표정을 읽었어요. 그래. 네가 정한 거면 엄마가 밀어줄게. 그날 밤 준혁에게 전화했어요.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사과한 건 고마워. 하지만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욕심이라고 하셨어. 준혁이 전화 너머에서 숨을 멈춘 게 느껴졌어요. 나는 이혼을 결심했어.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자. 감정적인 게 아니야. 5년 동안 충분히 생각한 결론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친정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두 분이 합의하시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5년간 집안 살림을 전담하시고 남편분 회사 재무까지 무급으로 맡으셨다면 재산을 나눌 때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한 일들이 법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노동이었다는 걸 처음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변호사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에게 협의 이혼 의사를 정식으로 전했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준혁이 말했어요. 한 번만 더 만나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같은 카페에 갔어요. 준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제가 앞에 앉아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엄마를 설득할 테니까 한 달만 더 기다려줘. 한 달 뒤에 또 한 달을 달라고 할 거잖아. 5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준혁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했다. 주어 없는 사과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제 눈을 보며 한 직접적인 사과였어요. 지금 그 말이 나와서 고맙긴 한데 미안하다는 말이 5년 뒤에 나왔다는 게 답이야.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협의 이혼으로 하자. 서로 싸우지 말고.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준혁이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수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혁이 시댁에 돌아가 금자에게 말했다고요. 엄마, 유나가 진짜 이혼한다고 했어. 금자가 소파에 앉은 채 멍하니 있었대요. 한마디도 안 하고요. 엄마가 설마 진짜일 줄 몰랐나 봐.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됐어, 언니. 그 뒤 며칠간 금자에게서 직접 전화가 3번 왔어요. 처음 전화해서 금자가 말했어요. 네가 이혼하면 동네 망신인 거 알지? 두 번째 전화였어요. 준혁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냐? 세 번째 전화는 받자마자 아무 말 없이 끊겼어요. 세 통의 전화에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체면 걱정, 아들 걱정뿐이었죠. 마음을 굳혔어요. 협의 이혼 신청을 위해 가정법원에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제 정장 어깨를 손으로 탁탁 털어줬어요.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말했어요. 오늘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가 지금 얼마나 많은 감정을 누르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도 저는 밝게 대답했어요. 응, 엄마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법원 앞에 도착하니 준혁이 먼저 서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고 양복이 구겨져 있었어요. 면도도 안 한 턱 위로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냐? 끝내는 게 아니야. 이제야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이 나란히 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신청서를 접수했어요. 자녀가 없는 부부는 숙려 기간이 한 달이라고 안내받았어요. 법원을 나서며 이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5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게를 내려놓는 행위라는 걸 느꼈어요. 법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무섭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녁에 수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법원에 다녀온 준혁이 시댁에서 금자에게 소리를 질렀대요. 엄마 때문에 이 꼴이 된 거야. 금자가 맞받아쳤어요. 내가 뭘, 그년이 버릇이 없어서 그렇지. 그 순간 병수가 거실에서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대요. 쿵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고요. 닥쳐. 다 당신 때문이야. 수빈이 말했어요. 결혼 45년 만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고함을 지른 거라고요. 내가 나올 때까지 엄마 우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어, 언니.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시댁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에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냥 쓸쓸했어요. 어버이날 현관에서 엄마에게 썩 꺼져라고 손가락질하던 금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건 금자와 준혁이 만든 결과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숙려 기간 한 달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혼이 최종 성립된 날이었어요. 사무소에서 수습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였죠. 퇴근 후 엄마와 친정 근처 냉면집에 마주 앉았어요. 이제 시원하냐? 엄마가 냉면 그릇 위로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냉면이 시원한 건지 마음이 시원한 건지 모르겠다. 엄마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둘이 마주보고 웃었어요. 며칠 뒤 수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지막 연락이 될 것 같은 톤이었어요. 언니, 오빠 회사 상황이 안 좋아. 언니가 관리하던 재무가 완전히 꼬이면서 거래처 2군데가 계약을 끊었대.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맡겼는데 밀린 세금 신고랑 연체료 정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 오빠가 요즘 사무실에서 밤을 새는 날이 이어지고 있대. 수빈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엄마는 이혼 소식이 동네에 퍼지니까 경로당에도 안 가. 이웃들이 며느리를 내쫓더니 결국 이혼당했다고 수군거리거든. 엄마가 제일 무서워하던 게 그거잖아. 체면 무너지는 거. 금자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했어요. 밥도 잘 안 먹는다고요. 언니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알아요, 수빈아. 수빈이 시아버지 이야기도 했어요. 약 관리를 준혁이랑 금자가 번갈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허술해서 혈당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결국 일주일에 3번 방문 간호사를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살림의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언니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셋이서 돈까지 들여가며 해도 안 돼. 수빈이 한숨을 쉬었어요. 시댁 전체가 제 존재의 무게를 숫자로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수빈아, 시아버지 약 이름이랑 복용 시간 적어둔 메모 사진 보내줄게. 그거라도 참고해. 이혼한 사이지만 시아버지에 대한 걱정까지 지울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었어요. 언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수빈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너는 미안할 거 없어. 전화를 끊고 핸드폰 갤러리에서 메모 사진을 찾아 수빈에게 보냈어요. 냉장고에 붙여뒀던 그 메모, 제 글씨가 빼곡한 그 종이가 화면에 떴어요. 한참 들여다보다 핸드폰을 엎어놓았어요. 어느 저녁 사무소 일을 마치고 현주와 나란히 걸었어요. 현주가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너 요즘 얼굴이 달라졌다.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낫다. 거울을 본 건 아닌데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매일 아침 눈치가 아니라 알람 소리에 일어나요. 제가 번 월급이 제 통장에 찍혀요. 퇴근하면 엄마와 밥을 먹어요. 이 일상이 5년간 잃어버렸던 저 자신이었어요. 주말에 엄마와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엄마가 시장 봉투를 양손에 들고 걸으면서 불쑥 말했어요. 유나야, 엄마 미안하다. 엄마가 형편이 나으면 네가 그 시집에서 그렇게 안 당했을 텐데.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얼굴을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평생 딸에 대한 미안함을 안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 덕분에 나 여기까지 왔어. 엄마가 시장 봉투를 든 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엄마의 어깨를 잡았어요. 작고 마른 어깨였어요. 이 어깨로 제 봉투를 돌려 저를 키운 거예요. 어버이날로부터 넉 달이 지난 9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친정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차려놓은 식탁에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올라와 있었어요.
넉 달 전 시댁 부엌에서 눈치를 보며 밥을 차리던 사람이 지금은 엄마가 차린 밥을 먹는 딸로 앉아 있어요. 이게 바로 제 자리라는 걸 느꼈어요. 밤, 어린 시절 방 책상에 앉아 사무소에서 가져온 서류를 정리했어요. 백팩 안주머니를 뒤지다가 손끝에 뭔가 바스락거리는 게 걸렸어요. 꺼내보니 어버이날에 가져왔던 카네이션이었어요.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꽃잎이 갈색으로 바래고 줄기가 쭈그러들어 있었죠. 한참을 바라봤어요. 다음 어버이날에는 새 카네이션을 사서 엄마 가슴에 직접 달아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른 카네이션을 책상 위에 세워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가로등 아래로 엄마가 저녁 산책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넉 달 전 제가 캐리어를 끌고 울며 걸어왔던 바로 그 길이에요. 창문을 열었어요. 엄마, 나도 같이 갈게. 슬리퍼를 끌고 뛰어나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나란히 걸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골목 끝까지 길게 이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유나 씨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어요. 어버이날 한복까지 차려입고 온 친정 엄마가 현관에서 쫓겨나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5년간 쌓인 모든 것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요. 당연하게 받아온 것들은 사라지고 나서야 보인다는 거였어요. 유나 씨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챙긴 시아버지 약, 혈당 맞춰 짠 식단표, 남편 회사 장부까지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유나 씨가 떠나니까 그 일들을 셋이서 돈 들여가며 해도 안 됐잖아요. 사람의 가치는 있을 때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떠나고 나서 허둥지둥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참음이 내 사람까지 짓밟히는 걸 눈뜨고 보는 거라면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잃어가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지금 참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해요. 그게 정말 참아야 할 일인지 아니면 이제는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지요. 유나 씨는 결국 자기 이름으로 다시 일어섰고 엄마 곁에서 눈치 보지 않는 밥 한 끼를 먹게 됐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되찾는데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유나 씨에게 응원의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